추운 겨울밤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실 식탁에서 가족들이랑 되게 평화롭게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 거죠. 하루 중에서 제일 편안한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창밖은 고요하고 집안은 따뜻하고. 근데 갑자기 창문 너머로 막 빨간색, 파란색 경찰차 사이렌 불빛이 확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오, 벌써부터 좀 무서운데요? 그니까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현관문 손잡이를 딱 돌리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진짜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수십 명의 무장 경찰, 막 특공대가 여러분의 집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심지어 막 눈부신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확성기로 당장 손 들고 엎드리라고 고함을 치고 수십 개의 총구가 나를 겨냥하고 있고요. 진짜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겠네요. 도대체 무슨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길래 이러나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 이유가요. 여러분이 한 번도 접속해 본 적 없는 어떤 온라인 게임에서 누군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여러분 주소를 대고 가짜 인질극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상황이네요. 평범한 일상이 단 몇 분 만에 완벽한 통제 불능의 공포로 뒤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들이 바로 이 귀괴하고 끔찍한 범죄, 스와팅에 대한 심층 보도랑 다큐멘터리 기록들입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죠. 사실 제가 오늘 자료들을 보면서 도무지 입을 다물 수가 없었거든요. 이걸 그냥 온라인상의 막 악질적인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요. 장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수준이죠, 사실. 또 오늘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누군가의 방 아래서 시작된 이 홧김의 복수가 어떻게 현실 세계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로 돌변했는지 파헤쳐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수법이 한국의 10대들 사이에서 도대체 어떻게 가상국가의 권력을 쥐기 위한 도구로 진화했는지 그 심리랑 법적인 맹점까지 철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먼저 기본 개념부터 좀 확실히 잡고 갈게요. 스와팅,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경찰 특수기동대인 스와팀에서 따온 말이잖아요. 정확히 그 스왓 맞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완전 무정한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도록 고의로 중범죄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 동네 파출소에 장난 전화하는 수준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집에 막 폭발물을 설치했다,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다, 아니면 이미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식의 완전 최고 수위의 거짓말을 꾸며내는 거예요. 와, 경찰이 무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군요. 네,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무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약간 비유를 하자면 사람이 꽉 찬 극장에서 재미로 불이야! 하고 소리치는 걸 넘어서 아예 막 완전 무장한 특공대원들을 누군가의 거실을 한가운데로 그냥 배달해버리는 행위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제가 자료 중에 되게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구독자가 1,000만 명이 훌쩍 넘는 그 유명한 미국 스트리머 아이쇼스피드 생방송 중계 화면이었어요. 그 사건이요? 저도 봤습니다. 네, 그 수백만 명이 지켜보고 있는 라이브 방송 중에 말 그대로 방 안으로 경찰들이 막 들이닥치더라고요. 진짜 충격적이었죠. 그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막 산전수전 다 겪었을 법한 인플루언서조차도 수갑이 딱 채워지니까 완전히 패닉에 빠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막 필사적으로 해명하잖아요. 나는 그저 게임을 하는 스트리머일 뿐이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장난을 친 거다. 이러면서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전혀 영문도 모른 채로 거대한 공권력의 총구랑 마주해야 한다는 거? 그게 진짜 이 범죄의 엄청난 폭력성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생방송 영상은 사실 피해자가 겪는 공포의 아주 극히 일부만 보여준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스트리머 같은 경우는 다행히 카메라가 켜져 있었고 막 수많은 시청자라는 증거가 있으니까 비교적 빨리 수습이 된 건데 네. 항상 이렇게 운 좋게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거짓말이 도대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끔찍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17년에 발생한 앤드류 핀치 사망 사건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묘사했던 바로 그 겨울밤의 이야기로군요. 그게 그냥 게임에서 벌어진 말싸움 때문이었다고요? 네, 사건의 발단을 들여다보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콜 오브 듀티라는 슈팅 게임을 하던 게이머 2명이 있었어요. 케이시 바이너라는 사람하고 쉐인 게스킬. 이 둘 사이에 아주 사소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게임하다가 시비 붙는 일은 뭐 흔하잖아요. 그쵸. 게임 속에서 서로 막 팀킬을 했다느니 피해를 줬다느니 화를 내다가 게스킬이 상대를 막 도발하려고 가짜 주소를 하나 툭 던져줍니다. 가짜 주소를요? 네,
야, 진짜 억울하면 여기로 경찰 보내봐라 이런 식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 주소가 게스킬이 예전에 살던 진짜 옛날 주소였고 아, 설마 거기에 지금 네, 사건 당일 그 집에는 이 게임이랑은 진짜 단 1%의 관련도 없는 28살의 두 아이 아버지 앤드류 핀치랑 그 가족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와, 게임에서 싸운 건 자기들인데 엉뚱한 사람 집 주소를 방패막이로 던진 거네요. 그럼 그 바이너가 그 주소로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까? 아니요, 훨씬 더 교묘한 방식을 썼습니다. 바이너는 상습적으로 이 스와팅을 대행해주던 타일러 베리스라는 인물한테 연락을 해요. 대행이요? 와, 별게 다 있네요. 네, 일종의 청부업자죠. 이 베리스가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그 위치타 지역의 991 센터로 전화를 걸어서 엄청난 허위 신고를 합니다. 뭐라고 신고했길래요? 내가 방금 아버지에게 총을 쐈고 어머니와 동생을 인질로 잡고 있으며 집에 불을 지르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세상에, 완전히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클릭 몇 번이랑 전화 한 통으로 아무 죄 없는 사람의 집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네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991 시스템의 맹점을 완벽하게 찌른 거네요. 991 대응 프로토콜상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이거 진짜인지 확인해볼 여유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당장 인질의 생명이 오가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일단 최고 수준의 경계로 무장병력을 출동시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미국의 991 시스템은 신고의 진위 여부보다는 상황의 심각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무장 경찰이 핀치의 집을 포위했군요. 네, 집안에 있던 앤드류 핀치는 창밖으로 번쩍이는 불빛을 보고 영문도 모른 채 현관문을 나섰어요. 밖의 상황을 좀 보려고요. 빈손으로요. 네. 근데 그때 현관문 밖으로 나온 핀치가 허리춤으로 손을 움직였다고 경찰이 오인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방아쇠를 당겼고 핀치는 그 현장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911 허위 신고가 접수된 순간부터 무고한 시민이 자기 집 마당에서 생명을 잃기까지 걸린 시간. 믿어지시나요? 단 2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20분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누군가는 저 멀리 모니터 앞에서 자기들끼리 막 낄낄대고 있었을 그 짧은 시간 만에 두 아이의 아버지가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너무 끔찍한 비극이죠. 솔직히 저는 이 앤드류 핀치 사건 기록을 처음 읽었을 때만 해도요, 이건 총기 소지가 자유롭고 경찰이 총기 사용 프로토콜이 강력한 미국이니까 일어난 극단적인 비극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네. 근데 오늘 다룰 메인 자료의 방향을 딱 한국으로 돌려보고는 제가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충격적이셨나요? 이 스와팅이라는 범죄 수법이 한국으로 넘어와서는 이게 단순히 막 끼마다 열받아서 저지르는 홧김의 장난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훨씬 더 조직적이고 심지어 막 권력을 쥐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었어요. 총도 없는 한국의 10대들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탐구할 가장 핵심적인 전환점입니다. 한국의 10대들 사이에서 스와팅은 이른바 권력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권력의 도구요? 네. 이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0대 게이머들이 엄청 많이 쓰는 음성 채팅 앱이 있어요.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인데 이 안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 디스코드. 많이들 쓰죠. 이 아이들이 이 플랫폼 안에다가 단순히 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가상국가를 건설하고 그 안에서 철저한 계급사회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가상국가요? 아니, 애들이 또래들 사이에서 막 무리를 짓고 약간 인기나 권력을 얻고 싶어하는 심리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근데 가상의 정부를 만들고 권력을 행사한다는 건 스케일이 너무 놀라운데요. 네, 들을수록 기가 막힌 구조죠. 제가 자료를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 이건 마치 심시티 같은 도시건설 게임을 하는 거랑 비슷해 보여요. 근데 소름 돋는 건 게임 속 그 픽셀로 된 가짜 유닛들을 조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허위 신고를 통해서 현실 세계의 진짜 수사관, 막 특공대, 소방관들을 자기 마음대로 출동시키고 조종한다는 거잖아요. 현실의 공권력을 자기들 체스말처럼 쓴다는 게 이 현상의 진짜 귀괴한 지점 같아요. 그 기괴함이 지금 현실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디스코드 서버 내에서 대통령, 장관, 막 이런 식으로 계급을 나누고요. 1급부터 10급까지 아주 철저하게 서열을 매깁니다. 와, 체계적이네요, 나름. 네. 그리고 서버에 속한 사람의 수, 즉 백성의 수가 곧 그 서버장의 권력이자 힘이 되는 구조거든요. 아, 사람을 많이 모아야 힘이 세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자기 서버로 끌어모으고 자신의 그 무시무시한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거대한 힘의 과시가 필요한데 바로 그 수단으로 국가 공권력을 타격하는 스와팅을 선택한 겁니다. 세상에. 자료에 등장하는 조모군이나 이모군 같은 10대들의 범행 일지를 보면요. 그 대상이랑 스케일에 경악하게 되실 겁니다. 네, 저도 그거 봤는데 범행 타겟을 고르는 기준부터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학교에 폭발물 설치했다는 건 기본이고요. 맞아요. 그건 약과죠. 심지어 막 유명 정치인을 콕 집어서 암살 계획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카카오, 네이버 같은 거대 IT 기업 본사, 심지어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지하철역에 폭발물이 있다고 신고를 했잖아요. 네, 아주 파급력이 큰 대상을 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정치 성향이나 그 기업의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네, 국가의 수반이나 이런 핵심 시설을 상대로 테러 열고를 한다는 건 국가의 공권력이 얼마나 자신들 손가락 하나에 허둥지둥 움직이는지 테스트해보겠다는 완전 노골적인 도발 아닙니까?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파급력이 가장 큰 대상을 딱 골라서 경찰 수사역하고 언론의 관심을 총동원시키는 그 물리적 상황 자체를 소비하고 즐기는 겁니다. 와, 그걸 즐긴다고요? 네, 예를 들어 대기업 본사에 특공대가 쫙 깔리고 수천 명의 직원이 막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속보로 보도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디스코드 방에 모여가지고 야, 저거 우리가 한 거다. 드디어 뉴스 탔다. 이러면서 완전 훈장처럼 자랑을 해요. 진짜 미쳤네요. 게다가 이 모든 신고를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이름, 즉 명의도용으로 진행한다는 점이 이들을 훨씬 더 악랄하게 만듭니다. 아, 맞아요. 경쟁 서버의 장이나 아니면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다른 학생의 실명이랑 전화번호를 도용해서 폭탄 테러 신고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특공대는 그 폭발물 설치범으로 지목된 명의 도용당한 애 집이나 학교로 막 들이닥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정작 본인들은 안전한 모니터 뒤에 딱 숨어서 공권력이라는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적의 진영을 타격하는 셈인 거예요. 와, 명의를 도용당한 학생은 졸지에 정치인 암살 협박범이나 테러범으로 몰리게 되고요. 경찰에 끌려가서 엄청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억울해서 어떡해요, 진짜.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의 현실 삶을 아주 철저히 짓밟으면서 서버 내에서 자신의 입지나 공포 정치를 완전하게 공고히 하는 거죠. 엄청 치밀하고 정치적인 사이버 테러 도구로 스와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저 진짜 가슴 한구석이 턱 막히는데요. 네. 아니 그저 자기 방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10대 학생들이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국가 공권력을 마음대로 농락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일상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고도 단 한 줌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이거는 거의 사이코패스적인 도덕적 마비 상태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심리 상태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실제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과의 그 간격이 얼마나 큰지 좀 더 깊이 파고들어보죠. 수사경찰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 가해자들의 심리를 좀 들여다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오히려 더 소외감을 느끼거나 지극히 평범하고 눈에 안 띄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 현실에서는 평범하다고요? 네. 학교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학생인데 이 디스코드라는 가상국가 안에 딱 들어가면 막 수천 명을 거느리고 명령을 내리는 왕으로 군림하는 거죠. 이 비대칭성 안에서 이들은 엄청난 존재감이랑 비뚤어짐 효능감에 완전히 중독돼 버립니다. 효능감이요? 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가해자 중 한 명이 남긴 진술이 있는데 이게 이들의 심리를 완벽하게 대변해줘요. 뭐라고 했는데요? 현실과 달리 온라인에선 내 이름 석자만 들어도 벌벌 떠는 사람들의 모습에 엄청난 우월감을 느꼈다고요. 와, 심지어 자신들의 허위 신고 한 번에 경찰들이 똥떼처럼 왔다 갔다 한다 막 이러면서 공권력을 조롱하고 스스로를 무슨 공권력 위에 있는 신적인 존재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아니 경찰이 똥개처럼 왔다 갔다 한다라 이거 가만 들어보니까 진짜 멀리서 군사용 드론으로 막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폭탄 투하하는 조종사의 심리랑 똑같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들은 모니터 화면 너머로 터지는 불꽃, 그러니까 뉴스 보도 자막이나 조회수 이런 것만 보면서 막 환호할 뿐이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나 경찰 조사받으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그 피해자의 삶은 직접 보지도 듣지도 못하니까요. 결국 화면이라는 완벽한 비대면의 방패가 가해자의 공감 능력을 아예 그냥 스위치 끄듯이 팍 차단해버리는 거네요. 맞아요. 완벽하게 차단되죠. 근데 이들의 그 드론 폭격, 즉 스와팅에 타겟이 된 피해자들의 현실은 절대 화면 속 숫자가 아니거든요. 네.
자료에 소개된 중학생 지우군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지우군은 단지 디스코드 활동을 열심히 해서 눈에 좀 띄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표적이 됐습니다. 아, 가해자들은 지우군의 명예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어머니 명예까지 도용해가지고 전국 곳곳에 폭발물 테러 허위 신고를 진짜 밥 먹듯이 쏟아냈어요. 제가 사실 그 어머니 사연 읽으면서 제일 화가 났던 대목이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중학생 아들 가방을 경찰에 막 압수수색으로 다 뒤지고 어머니 본인도 툭하면 100점 폭탄 설치범으로 지목돼가지고 경찰 불려가서 조사받아야 했잖아요. 네, 평범한 가정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앞까지 직접 찾아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멀리서 사진 찍고 감시하면서 협박 메시지를 보낸 건데 이건 온라인의 폭력이 현실의 안전지대까지 완전히 부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 순간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컴퓨터 랜선 뽑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렇죠. 결국 지우군과 어머니는 극심한 대인기피증의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고요. 급기야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서 이사를 하고 생업이던 가게까지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진짜 가정이 파탄난 거네요. 네, 또 다른 피해자인 고등학생 민기군 사례를 보면 이 구조가 얼마나 빠져나가기 힘든 늪인지 확실히 보여줍니다. 민기군이 가상국가의 횡포에 너무 지쳐서 탈퇴를 선언하니까 가해자들이 이른바 박제방이라는 디지털 주홍글씨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민기군을 응징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그 박제방이라는 단어 진짜 이름만 들어도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욕설 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시스템이잖아요. 맞습니다. 민기군의 실제 얼굴 사진, 다니는 학교, 연락처 이런 기본 신상은 물론이고요. 얘가 성범죄다, 얘 사기꾼이다 같은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들을 아주 정교하게 날조를 합니다. 와, 미쳤네요. 그리고 그걸 온라인 곳곳에 쫙 유포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엔 포털에 이름만 검색해도 이런 허위 사실이 딱 뜨게 만들어버리죠. 민기군은 결국 친구들조차 자기를 피하게 되니까 자퇴까지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정말 제일 무서운 건 이겁니다. 피해자들이 이 가상 공간의 지옥에서 도망치려고 막 계정 삭제하고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죠. 네, 가해자들은 현실의 집 앞까지 찾아오고 신상을 탈탈 털어서 박제해버리니까요. 결국 피해자들은 사회랑 단절된 채로 자기가 스스로 만든 방 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구조가 진짜 잔인하더라고요. 네, 완벽하게 숨통을 조이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네, 어떤 잠깐만요. 이렇게 치밀하게 공권력을 막 수십 번씩 낭비시키고 죄 없는 사람들의 일상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범죄가 버젓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10대들이 똑똑해서 VPN을 쓴다고 한들 수많은 그 지능형 사이버 범죄를 다 잡아내는 현대 수사기관이랑 그 디스코드 같은 거대 글로벌 IT 기업들이 마음먹고 합심하면 이런 애들 훈독 역추적하는 건 솔직히 시간 문제 아니어야 합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15살짜리가 마우스 클릭 몇 번 했다고 전 세계 경찰이 이렇게까지 쩔쩔맨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대체 왜 바로 못 잡는 겁니까? 아, 그 답답함은 현장의 수사관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추적의 과정에는 대중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견고한 기술적, 물리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어떤 장벽이요? 이 10대 가해자들이 단순히 IP 주소를 다른 나라로 돌리는 수준의 기본 VPN을 쓰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 접속 기록, 즉 로그 데이터 자체를 서버에 아예 안 남기는 이른바 노로그 정책을 쓰는 다중 VPN을 거치거든요. 아, 기록 자체가 안 남는다고요? 네. 게다가 가입할 때 본인 인증이 전혀 필요 없는 익명 암호화 이메일을 써가지고 계정을 거의 공장처럼 무한정 찍어 버립니다. 와... 수사기관이 IP를 막 역추적해서 서버까지 도달해봐도 남겨진 정보가 말 그대로 제로, 0인 상황에 턱 직면하게 되는 거죠. 진짜 교묘하네요. 그럼 디스코드 측에다 협조를 구하면 되지 않나요? 그것도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데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사 공문이 오가고 승인받는데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리면 네, 이 가해자들은 눈치가 빨라서 단 몇 시간 만에 서버 싹 폭파하고 다른 계정으로 그냥 이주해버립니다. 그니까 기술의 익명성이랑 국경을 넘나드는 그 절차의 지연이 범죄자들한테는 아주 완벽한 디지털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꼬리가 길면 결국 잡히긴 하잖아요. 자료 보면 그 조모군이나 이모군도 결국 검거가 되긴 했단 말이죠. 그럼 잡았을 때 제대로 처벌을 해야죠. 남의 인생을 파탄 냈는데 형량은 당연히 세게 나오겠죠. 아,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이자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 법적 딜레마가 딱 등장합니다. 법적 딜레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엄청난 고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법망으로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명확한 법리가 부족합니다. 네. 명의를 도용했는데 처벌을 못 한다고요? 현행법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 같은 걸 이용해서 명의를 도용했을 때 이걸 아주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반드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 누군가의 이름으로 막 대출을 받거나 돈을 가로채야 사기죄가 진다는 거죠. 잠깐만요. 다른 사람 실명이랑 전화번호 사칭해서 패러 예구를 하고 그 사람의 현실 삶과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네. 근데 단지 가해자가 돈을 벌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명의 도용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현행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이 가해자들의 목적은 금전적인 이득이 아니라 이른바 권력의 과시나 재미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네요. 결국 수사기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협박죄 같은 걸 막 끌어모아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입법 공백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법이 범죄가 발전하는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진짜 답답하네요. 미국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처벌의 간극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미국은 좀 다른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앤드류 핀치 사망 사건의 주범 타일러 베리스 기억하시죠? 네, 돈 받고 스와팅 대행해줬다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연방 수사를 통해 가지고 무려 징역 20년이라는 엄청난 철퇴를 맞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권력을 농락한 행위를 아예 테러로 간주해버린 거죠. 20년. 네, 그 정도 나와야죠. 반면에 한국의 10대 가해자들은요. 수십 차례 폭탄 테러 협박을 하고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줘도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다,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런 점들이 아주 기계적으로 참작돼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집행유예라고요? 아니, 가해자들은 디스코드 방에 앉아서 이런 손망망이 판결 뉴스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뻔하죠. 거봐, 내 말이 맞지. 한국법 진짜 약하네. 걸려도 반성문 몇 장 인터넷에서 다운받았으면 그만이네. 이러면서 단체로 학습하고 범죄 수법을 더 고도화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겁니다. 아까 전문가님이 인용하셨던 경찰이 똥개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그 건방진 조롱이요. 그게 단순히 막 철없는 애들의 허세가 아니라 법의 한계랑 그 무능함까지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던지는 소리였네요. 아, 진짜 참담합니다. 네, 형사처벌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진짜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 비대칭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려는 약간 긍정적인 반격의 조짐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오, 반격이요? 어떤 식으로요? 이 형사처벌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한국 경찰이요. 가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칼을 빼든 겁니다. 아, 징역을 못 살게 한다면 그 허위 신고 때문에 막 출동했던 수백 명의 인력이나 장비에 들어간 비용, 그걸 모조리 돈으로 다 물어내라고 청구하는 소송 말이죠. 아주 정확합니다. 경찰관들의 출동수당, 특공대 차량이랑 소방차에 들어간 유류비, 행정낭비 비용 이런 걸 아주 꼼꼼하게 다 산정해가지고 약 7,5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을 딱 청구했어요. 와, 7,500만 원 누군가한테는 큰 돈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평범한 10대나 그 부모가 감당하기엔 엄청난 액수인데요. 이게 진짜 실질적인 타격이 좀 될까요? 매우 강력한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나중에 파산 신청을 해도 면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미성년자 딱지를 떼고 성인이 되어서도 아주 높은 지연이자까지 계속 붙어서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평생 빚을 지게 되는 거군요. 네, 만약 배상하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 돼서 취업해도 월급 압류되고요. 본인 명의로 은행 거래나 신용카드 발급도 전면 차단됩니다. 아우, 본인의 그 가벼웠던 클릭 한 번이 자신의 미래 금융생활이랑 신용 생태계를 어떻게 완벽하게 파괴해버리는지 현실의 쓴맛을 아주 제대로 보게 해주는 거죠. 아, 듣고 나니까 차라리 속이 시원해지네요. 형사처벌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면 진짜 그렇게라도 금전적인 책임을 아주 철저히 물어야죠. 타인의 삶을 장난감처럼 다룬 대가가 얼마나 뼈아픈지 평생에 걸쳐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정말 무겁고도 복잡한 주제의 심연을 쭉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좀 확실히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스와팅,
이것은 더 이상 철없는 게이머들의 짓궂은 장난이 아닙니다. 절대 장난이 아니죠. 현실의 소외감을 좀 잊어보려고 가상고가의 왕놀이에 심취한 10대들의 단순한 비행도 아니고요. 이 가상세계의 완벽한 익명성이랑 교묘한 기술적 우회를 무기 삼아서 국가의 막강한 공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진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랑 평범한 일상을 단숨에 찢어놓는 명백한 사이버 테러입니다. 동의합니다. 저희는 디지털 공간에서 텍스트로 가볍게 쏘아 올린 거짓말 한마디가 도대체 어떻게 현실 공간에 진짜 총알이 되어서 돌아오는지를 똑똑히 목격했거든요. 그니까요. 기술은 너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서 우리 모두를 익명으로 쫙 연결해버렸는데 우리의 윤리의식이나 이 낡은 법적 제도는 여전히 물리적인 폭력만 쫓던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이 뼈아픈 현실의 간극을 아주 뼈저리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깊은 탐구의 여정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제 우리는 24시간 내내 우리의 모든 일상, 개인정보, 연락처, 심지어 내 감정의 기록까지 이 디지털 네트워크망에 촘촘히 연결한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단지 마우스 클릭 몇 번이랑 익명의 텍스트 몇 줄 입력하는 것만으로 내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누군가의 집 현관문 앞에 막 실탄을 장전한 특공대를 소환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는 이제 무기라는 것의 개념을 막 쇠를 깎아 만든 물리적인 흉기에서 이 디지털 정보 그 자체로 완전히 새롭게 다시 정의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가상 공간에서 되게 가볍게 뱉어내는 언어의 폭력, 그리고 현실 공간에서 막 굉음을 내면서 내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물리적 폭력. 그 둘 사이의 경계가 이렇게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시대에 과연 여러분의 삶과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진정한 방패는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추운 겨울밤 우리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산산조각 내면서 들어올 그 빨간색, 파란색 사이렌 불빛이 진짜 언제 여러분의 집 창문 밖에서 번쩍일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